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나가기 전에 하나만 정정할게요. 지난 강의 때 제가 좀 잘못 적은 게 있는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요 직전 강의죠? 요 직전 강의 때, 유형자산 추가 지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객관식 2번, 4번을 푼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객관식 2번, 4번을 푼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는 2번, 6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2번, 6번을 푸는 걸로 약간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체크를 해보니까 약간 이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온라인 같으면, 오프라인 같으면 바로 정정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정정은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자산의 추가 지출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객관식 2번, 4번이 아니고, 2번, 6번 풀었음을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2번, 6번이라고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오류 하나 잡고요. 이제, 감가상각을 갈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 취득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 추가 지출에 대해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한 거죠. 그러나 사용을 쭉 해. 그러나 기말에 이 사용한 정도가 얼만큼 됐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치 차량의 연료 계기판을 보고 기름을 얼만큼 썼는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처럼 유형자산을 얼만큼 썼는지를 금액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형자산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익에 맞춰가지고 유형자산이 소모되는 정도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유형자산을 언제쯤 교체할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정의 보시겠는데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유형자산이 희생된 정도 있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사용된 정도라고 표현, 사용된 정도. 예, 유형자산이 회사 영업을 위해서 자기 한번 불사르잖아요. 그럼 그 불사른 정도를 회계적으로 좀 적어놔야지 뭔가 정확한 그 계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늘 비교하는 게 차량 그 연료 계기판 있죠? 이제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자, 차량 보면은 연료 계기판 이렇게 있잖아요.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꽉 채우면은 여기 이제 풀 되겠죠, 풀. 그죠? 그리고 기름을 쓰게 되면은 이 게이지가 내려온다고요. 예를 들어 중간쯤 왔어. 그러면은 기름을 절반 정도 썼구나. 그러면 나중에 기름을 채워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름이 거의 다 소모됐어. 그래서 차가 이제 멈추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럼 그 직전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시 자동차가 운행되게끔 조치를 이제 그 사용자가 취한단 말이죠. 감가상각이 요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예.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아져.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기여분을 기록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회계 처리에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유형자산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얼만큼 기여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기여한 건 맞아. 그죠? 그러면은 뭔가 적절한 방법으로 금액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배분하는 방법하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하실 거,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를 1억 주고 샀어. 그러면은 기계가 회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만큼 뭔가 일해야지. 그럼 그 1억에 대해서 얼마큼, 그러니까 1억이 스타트고요. 그 1억 안에서 기계가 얼마큼 회사를 위해 일했냐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적절히 배분하는 거지 이 기계의 시세가 얼마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다른 책들 보면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자산의 가치 감소가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의 가치 감소는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 자산의 어떤 중고 시세가 얼만큼 되냐 이걸 보자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목적하고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치 감소를 측정한다. 그죠? 감가상각의 주목적이 자산의 가치 감소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안 돼요.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전산액의 1급하고 내용이 관계 없으니까 뭐 별건 없는데 어쨌든 감가상각의 목적하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목적은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적절히 배분해서 얘가 얼만큼 이제 회사 위에 기여했는가 그걸 적절히 보자는 거지. 이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만큼 줄었냐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완전 다른 게 있다고. 예. 의외로 많은 책들에서 잘못 얘기를 하더만요. 예,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는 게 감가상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요. 제조원가나 판관비로 구분되는데 일단 저희가 그냥 연습할 때는 그냥 판관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정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를 또 봐야겠죠.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금액, 기간, 방법.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는 금액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다만 잔존가치까지 포함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냐 아니면 잔존가치를 빼고 감가상각하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을 다 합치면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라는 거죠. 이것도 물어보시더만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감가상각한 금액 있죠? 감가상각한 금액 전체를 더해보면 이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란 얘기예요. 예. 감가상각 방법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감가상각을 했더니 그 전체 합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금액을 다 합치면은 짜투리 뺀 나머지 다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수, 기간, 감가상각 기간 얼마라고 할 것이냐. 요건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고요. 방법,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정액법은 간단하니까 요거까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거야. 네. 정확히 감가상각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적절한 방법을 써가지고 대략적인 표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책 보시면은 뭐 대상금액 나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대상한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냐면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합니다. 가끔 취득 시부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유형자산을 사도요 몇 달 정도 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 사용된 정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시작점을 사용한 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단순히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감가상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죠. 예. 그 내용연수는 뭐 유형자산이 사용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거 뭐 적절히 정한다라고 기준에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기간을 주겠죠, 그죠? 예. 그리고 기간 결정할 때 이런 내용들을 본다. 유형자산을 얼마큼 쓸 것이냐, 그리고 자산이 얼마큼 상했냐, 그죠? 뭐 등등등을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 방법인데요.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그 네 가지. 특히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다? 최소한 두 가지입니다. 정액법하고 정률법.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요거 두 개는 거의 100% 시험에 나와. 나머지 두 가지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산액 2급 공부하셨으면 이거 알 거야. 그죠? 참고로 전산액 2급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따라옵니다. 왜? 전산액의 2급하고 1급 내용 중에 일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그 전산액의 1급부터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전산액의 2급 공부해도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거는 늘 한계가 있죠. 예. 컴퓨터처럼 뭐 한 번 입력되면 안 잊어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까먹어. 저도요, 회계 공부하면 다 까먹어요. 저도 그래. 예. 그래서, 조금 까먹었거나 모를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세무 2급부터는 안 그래요. 세무 2급부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안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무 2급은 좀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 2급 수업을 들으신다면은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드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두 가지 방식이고요. 근데 이 나머지 두 개는 뭐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라 이거죠. 예. 요거 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자산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자산은 크게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아무리 해도 감가상각비가 0이 나와버려. 그래서 안 해.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즉 회사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감가상 안 하고요. 그 이외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막 대폭 상승하는 거 있죠. 골동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감가상 안 하는데, 보통 시험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물어보면은 거의 토지 아니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나와요. 얘는 잘 안 나와. 예. 혹시 몰라 제가 책에다 넣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저 두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감가상각 사례하고 풀이를 할 건데요. 한 번에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니까 일단 요번 시간에는 정액법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사례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정액법만 할게요. 정액법이 제일 단순하니까 요거는 금방 이해되겠죠. 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회사가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내용연수가 4년이고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액법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인데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한다 이 소리예요. 일정한 금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몇, 평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액법을 통해서 감가상각하면은 금액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취득원가에서요, 잔존가치를 빼요. 잔존가치라는 거는 유형자산을 다 쓰고 남은 짜투리 금액을 잔존가치라고 합니다. 그 요거를 내용연수로 나눠. 그럼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사례를 봤을 때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100만 원 빼기 10, 그죠? 기계장치 취득가 100이고 잔존가치 10이잖아요. 그 나누기 4합니다. 그럼 매년 감가상각비는 22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 밑에 공식 나오죠? 그럼 우리 금액은 구했고요. 매년 금액이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은 분계는 다 똑같겠죠? 네. 그러면은 분계를 어떻게 하냐 이걸 봐야죠. 기계장치 사는 거에 대한 분계는 아시겠죠? 기계장치 받고 돈 준다. 나머지 걸 봐야 되는데 정액법의 경우는 금액이 다 같기 때문에 그죠? 그냥 요 분계 하나만 보면 나머지 다 똑같죠? 그죠? 그럼 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 자, 기계장치가 회사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소모가 되고 날아가는 거죠? 그럼 차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감가상각비가 돼.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으로 보내겠죠? 자, 20만 5천 원이고요. 그럼 대변에 뭘 쓰냐? 기계를 쓰면 안 돼요. 왜? 기계장치를 누구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기계장치를 대변에 쓰면 안 되고요. 별도의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라고 써. 예.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용 처리되고요. 요거는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되고 얘는 어디로 가냐?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가요. 예.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누계액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더하면은 그동안 감가상각을 얼만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 누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더한 거 전부 다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3번 했다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이니까 누계가 67만 5천 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분계는 다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럼 하나만 보면 되죠? 그럼 이 경우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이 한 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22만 5천 원 이렇게 되죠. 취득금액 100만 원에 22만 5천 원. 그러면은 유형자산에서 누계액을 뺀 장부가액 있죠? 여기 얼마예요? 77만 5천 원. 여러분들 장부가액이라는 뜻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장부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취득금액에서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감가상각을 한 번만 했으니까 누계액이 22만 5천 원이 되는 거고 장부가액이 7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을 2번 했어요. 그럼 누계가 얼마예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22만 5천 원이니까 2번 곱하면은 45만 원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누계액은 두 번째까지 감가상각해서 누계액은 45만 원이고 장부가는
100 빼기 45 해가지고 55만 원이라고요. 이해돼요? 세 번째 같으면 감가상각을 3번 했으니까 22만 5천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계가 67만 5천이라고요. 그러면은 100에서 67만 5천 빼면은 장부가가 32만 5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 어때요? 마지막 연도에 잔존가치가 10만 원 나와야 되죠? 그럼 장부가액 10만 원 되고 취득가액은 그대로니까 그럼 누계액이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돼야 되고요. 요 누계액은 22만 5천 곱하기 4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개해 보시고요. 숫자가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누계액이면은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을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금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를 장부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나 주관식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액법하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똑같죠. 그래서 손익계산상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사례 봤습니다. 분계는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계정은 똑같아요. 그럼 뭐만 다르다? 산출되는 금액만 다르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